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등산 트레킹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현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할 것이 없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도피처로서 등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참 어려운 지점인데요. 빨리 퇴임하시는 분들은 40대 중반에 이미 퇴임을 하세요. 50대 초반이면 대부분 퇴임을 하십니다. 뭔가 창업을 하려도 쉽지 않고, 심지어는요, 집에서도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빨래 집어넣고 세제 넣고 스위치 넣으면 세탁기가 돌아서 알아서 빨래를 해주는데 그걸 할 줄 모른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일상이 혼자서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새로운 자신의 삶을 구축해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아니, 내가 지금 20년 동안 정말 쇠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널브러져서 쉴 권리가 있지. 뭐 또 열심히 일상도 살아가고 또 꿈도 새로 찾아서 더 열심히 살라고 왜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합니까?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한 계단 한 계단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등산을 가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등산을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특히요, 평일에 아침부터 등산복 입고 나가서 등산을 하십니다. 혼자 또 안 하세요. 저녁에는 또 등산하신 친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술이 거의 떡이 돼서 집에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분들도 가끔은 계세요. 최악이죠. 중년의 삶? 저는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쉬는 시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40대 중반, 50대 이때가 진정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냥 먹고 살 만큼 됐어요. 자, 이때 자신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타이밍에 등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의미 없는 곳에다가 확 버려버리는 행위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산을 안 가면 뭘 할 거냐? 저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일상을 꾸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음식하는 거 있죠. 사람이 먹는 행복이 엄청 크거든요. 음식을 못하는 직장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허세로 부리기조차요. 이거는 정말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일상을 꾸려갈 때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힘드세요. 이걸 모르시면요, 일상의 밝은 기운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중년 이후에 오는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두 번째가요, 이 중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당연히 공부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경험적 공부도 있을 수 있고요, 인지적 공부도 있을 수 있어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이죠. 얘를 할 줄 모르면 새로운 인생을 꾸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공부를 할 줄 몰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줄 몰라. 이 상태가 되면 등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40대 중반, 50대, 저처럼 60대, 이때가 가장 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현명한 시기고요, 가장 능력이 좋은 시기예요. 자, 여러분들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능력이 좋은 시기가 어느 때였을까요? 대체로요, 40에서부터 60 그 사이의 시기입니다. 대부분 아마 인정하실 거고, 아,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지 하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라 그러면 나는 능력이 바닥이야, 공부를 할 줄 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능력은 사실은 최상에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상 퇴임을 했어. 그러니까 퇴물 같은 느낌이에요. 이 느낌 때문에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지적 학습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를 공부하는 것을 20, 30년 동안 안 해오신 거죠. 뇌회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했더니 한 문단을 읽었는데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읽자마자 졸려. 이걸 극복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회로만 뚫어주시면 됩니다. 제가요, 대학원에서 이미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이라는 곳에는 기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 대학원에 와요. 대체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40대들도 많이 들어와요. 이 40대의 저의 석사 제자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어요.
새로운 공부를 해보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자신감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최상의 상태야. 젊은 애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 엄청 팽팽 돌아가고 노트 필기도 엄청 잘하고 시험 보면 엄청 잘 보는 것 같지. 너희가 뇌 회로를 뚫어주면 이 친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일단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과제를 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논문 2편을 읽고 외워서 말해. 논문 한 편당 5분 줄 거야. 그걸 처음에 강제를 시키고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어느 날 뇌회로가 뚫립니다. 그러면 책도 읽히고 논문도 읽히고. 자, 글쓰기예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려면 글쓰기를 안 하고는 견뎌낼 수가 없죠. 생각이 풍부한 이 40대 50대들이 글을 쓰는 회로가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글쓰기를 못하는 거예요. 글쓰기의 회로가 뚫리면 그 풍부한 생각, 새로 공부한 거, 얘를 결합해서 자신의 창의적인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설명을 들으면 다 공감해요. 아, 그렇구나. 내 회로 뚫어주세요. 네, 뚫으면 돼요. 글쓰기는요, 처음에 한 줄 글쓰기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한 줄씩 쓰셔야 돼요. 한 달이나 2달 정도에서 글을 쓰려고 하면 한 줄 글, 한 문장 내지 2문장은 내가 바로 쓸 수 있네? 하는 것이 자신감으로 살짝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문단 글쓰기를 그 다음에 또 매일 해줘요. 얘를 또 2달 하고 3달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A4 한쪽 글쓰기, A4 2쪽 글쓰기 이렇게 쭉쭉쭉쭉 자신을 성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은 글쓰기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내가 글쓰기를 한 지가 지금 30년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재 내가 가장 똑똑한 상태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자기다운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는 핵심적인 능력, 요컨대 공부 능력이에요. 이것을 몸에 붙이면서 40대 이후에 멋진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대가 되면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교육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일은 포기하고 가정에 집중했어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과 달리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자,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보세요. 그 아이들은 완전히 독립된 주체예요. 아이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아이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교수님, 지금 이 입시 지옥에서 너무 이상적인 말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자신대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든 상태. 요게 40대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40대가 돼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나 너무 좀 외로워. 이거 내가 좀 무의미한 것 같아.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 이거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남성들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제가 전형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소위 인류대학에 갔습니다. 입사시험을 겨우 통과해서 소위 친척들 만났을 때 자랑할 만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자, 40대 중반이 되셨습니다. 이거 나 회사의 노예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승진도 하고 월급도 꽤 많이 받지만 이게 내 삶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게 40대에 와요. 여러분들 공통점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원인이 나의 꿈,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구나. 이게 핵심인데 이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게 되면 너무너무나 빠른 거예요. 나는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작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술 한 잔 걸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나의 행복이야. 그런 게 자기의 꿈인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서핑을 너무너무 좋아해. 회사 때려치고 지금 양양 쪽으로 가서 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TV 통해서 보셨죠? 이런 삶을 준비하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또는 주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 가정은 팽개칠 거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바로 직장 때려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성실하게 가되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이라는 건 이제 자신의 목표와 그것을 실행하는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죠. 하루에 나는 최소한 2시간씩 나의 꿈을 향한 행위를 지금부터 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든 게 반은 줄어요. 왜냐하면요, 나 지금 너무 괴로워. 그런데 집에 가면 나 금송아지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일상은 너무 힘들지만 결국은 나는 나의 꿈을 향해서 가고 있어 라는 이 자각 때문에요, 우리의 힘듦이 반감됩니다. 우선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능력을 3가지로 나누어서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선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생각 능력이에요. 글을 쓸 때도 생각, 책을 읽을 때도 책 내용이 이런 거지, 또 저런 내용이지, 저런 내용이지 하는 책의 내용을 이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도 생각 능력이에요.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되게 좋겠는데 방법을 생각하는 거 생각 능력이에요. 모두 생각력입니다. 얘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실천, 그러니까 실행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엇인가를 실행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제가 이제 CSF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Critical Success Factor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그곳에 포인트를 두고 그곳을 성공시키면 그 일은 성공할 거야.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실행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우리가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지? 그것을 실천하려면 집중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이 실행력도 몸에 붙이셔야 되고요. 사실 마지막을 제가 제일 중시하는데 상유 능력이라고 그래요. 쉴 줄 알아야 되고 놀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이제 행복의 기본 지수라고 하는데 행복의 기본 지수를 의도적으로 높여주는 그 능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나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주변이랑 자꾸 비교하게 돼요.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속에서 향유 능력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속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쉼과 노력, 이것의 반복,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능력을 저는 이제 기초 근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초 근력을 몸에 붙이시려고 앞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김민식입니다. MBC에서 24년간 예능 드라마 PD로 일했고요.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에 제가 신문에 칼럼을 한 편 썼는데요. 진짜 태어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욕을 먹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글을 잘못 썼구나. 이건 내가 무조건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사과문에 다시 또 비난의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건 맞고 사과문까지 올렸는데도 제가 쓴 글로 인해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 시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단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괴로워지더라고요. 제가 막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은 내가 처한 이 지경을 보고 고소해야 할까 불쌍해야 할까, 아 이게 되게 미치겠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고민해봤죠. 50대 중년 남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그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처하는 징벌이 뭐냐면 파문입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면 퇴학 조치하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죄인을 우리가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죠. 근데 재밌는 건 그 감옥에서도 또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독방으로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가 어떤 특정 개인을 벌 줄 때 최고로 줄 수 있는 벌이 그 사람을 외로움에 처하는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외로워지기로 했어요. 나 자신에게 파문형을 선고했고요. 외로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저는 24년간 다닌 제가 정말 사랑하는 회사 MBC에 사표를 냈고요. 제가 10년간 매일 아침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독자들과 소통하는 그 공간을 닫았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도 그만두고요. 모든 활동을 접었습니다. 근데요, 외로움이 형벌이 맞습니다. 외로워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지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반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반성이 너무 깊어지면 자책이 되고요. 이 자책이 계속 이어지면 자학이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쯤 이제 제가 난 너무 이제 외로운 지경이 됐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하는데 그쯤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다 외로워진 거예요. 모임도 못하고 술자리라든지 만남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고령화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는 모두가 다 외로워지는 시대거든요. 노인이 되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장성에서 독립하고 1인 가정이 많아지고, 특히나 노후에 더더욱 혼자 사는 분들 많아지는데 고민을 해봤죠. 이게 나는 지금 이게 외로움을 벌처럼 받고 있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이런 외로움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면 이건 근데 개인으로 보면 고통이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외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
외로움이 적어도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 외로움을 반겨주라는 겁니다. 외로움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었고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니까 나는 혼자서 어디론가 탈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거기서 외로워진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느라 또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나를 잊고 살았는데 그 내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나를 좀 돌봐줘. 자, 외로울 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자꾸 찾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해봐요. 다양한 일을 전 해봤어요. 뭐 이를테면 저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닌텐도 게임. 왜냐하면 바깥에 친구들 안 만나니까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면서 약간 이제 위로받는 느낌도 있고 보드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보고요. 자, 이제 내가 혼자 외롭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뭔가 즐거움을 자꾸 찾아봤어요. 자, 내가 뭔가 재밌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요. 너 그거 재밌어 보인다? 야, 너 요즘 뭐 저기 줌바 한다며? 야, 탁구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한번 해볼까? 사람들이 모여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이게 제가 깨달은 것들입니다. 제가 68년생인데요. 제 또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에서 또 그냥 적당히 학점만 따면은 취업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절. 왜냐하면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막 세계로 뻗어가는 시절이었고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도 크게 사고 안 치고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은 좋은 자리 막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래들은 뭐냐면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건 되게 잘해요. 왜냐? 공부했을 때마다 보상이 주어졌고 일했을 때마다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놀 줄을 몰라요. 저는 50 이후의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찾는 것인데요. 저는 그걸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블로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글 한 편씩을 썼어요. 10년간 그랬거든요. 요즘은 제가 일주일에 딱 3편만 올립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잖아.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격일로 글을 올리는데요. 글쓰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글을 쓰다 보면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10년간 블로그에 매일 글을 썼는데요. 어떤 글을 썼는지 나중에 보니까 책 읽고 독서 리뷰를 올리거나요. 아니면 내가 간 여행지에 대해서 여행기를 올리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퇴직하면서 저는 전혀 은퇴 후에 긴 시간이 두렵지가 않았던 게 나는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글을 쓰면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긴 시간 회사에서 굳이 드라마 연출을 하지 않아도 어디 가서 뭘 강의를 하지 않아도 나는 이것만 해도 글쓰기는 자아 성찰로 이어지고요. 저는 50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도 좋고요. 인스타도 좋고요. 블로그도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씩 기록을 해서 그것을 아카이브화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여기구나. 내가 만약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 사진을 계속 찍어 올리고 있다면 페이스북에 내가 본 어떤 멋진 건물, 건축들을 갖다가 하고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퇴직 후에 맛집 기행문을 쓰거나 아니면 건축 기행을 다녀야 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은퇴 이후에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외로움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징벌의 시간으로 여기기 쉬워요. 왜냐? 저 같은 경우 2012년에 회사로부터 큰 선물 3종 세트를 받습니다. 정직 6개월, 대기 발령, 교육 발령. 회사에서 나한테 정직 6개월을 준 건요. 너 6개월 동안 혼자서 집에서 반성해. 나오지 마. 너 한번 힘들어봐. 너 한번 손 들고 혼자서 반성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자,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면 회사에서 어떤 부서에서 너무너무 즐겁게 부서원들과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 이상한 부서로 또는 엉뚱한 전출지로 이렇게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 갔더니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분노가 일단 치밀 겁니다. 이 분노가 여러분을 잠식하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왜냐? 누군가 여러분에게 벌을 줬을 때 그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벌 받으면서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스스로를 죽여갔으면 좋겠다라고 딱 그 의도거든요. 여러분이 분노에 휩싸이고 막 하는 순간 그 의도에 그대로 부합해 주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짱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날아오는 짱돌을 보면서 갑자기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잠깐! 하면서 이렇게 타임 스탑을 딱 겁니다. 그리고 그 짱돌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이렇게 보면서 쟤는 지금 나한테 이걸 짱돌이라고 던졌는데 혹시 이 안에 자세히 보면은 금광석이라든지 예쁜 모래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안에 뭔가 오묘한 뭔가
이게 있지 않을까? 저는 회사에서 정직 6개월을 저한테 딱 때렸을 때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선물을 받은 셈이다. 어차피 6개월 뒤에는 다시 회사를 갈 거니까. 근데 나는 6개월 동안 휴가가 나온 건데 이 시간을 한번 제대로 즐겨봐야겠다. 자, 이거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사실은 늘상 그래요. 항상 누군가가 또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 벌 좀 받아봐 하고 뭔가를 했을 때 그거를 스탑! 이게 쟤는 지금 나를 벌 주려고 한 건데 혹시 이 안에 뭔가 선물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걸 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 이거 톰 소여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에서 막 사고 치고 그러니까 폴리 이모가 너 너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저기 가가지고 담벼락 저기 페인트 칠하는 그 땡볕 아래에서 너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 말고 너 가가지고 이거 칠해. 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톰 소여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벌을 받는데 얘가 이거를 혼자서 막 그림 그리듯이 담벼락에다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거를 아니야 이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게 너무 재미난 것처럼 신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애들이 보다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잖아. 말 시키지 마. 그래서 너 그 저기 이모가 너한테 벌 준 거 아니야? 벌이라니? 야 이거 아무나 못해 이거. 야 저기 시드는 시키려고 해도 안 해줘. 나 정도 좀 이거는 감각 있는 사람만 막 이렇게 즐겁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와서 나도 한번 해볼까? 됐어. 야 이거 아무나 함부로 시키는 거 아니라니까 이 자식이. 이러면서 다시 막 열심히 재미나게 하면은 저기 사과 하나 줄게. 야 장난감 줄 테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톰 소여 효과. 세상이 여러분에게 벌을 줬을 때 이 벌을 여러분이 즐기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그러고 막 살다 보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쟤는 어쩌다 저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까? 부러워하고 여러분 주위에 찾아올 겁니다. 외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모임으로 바뀌어요.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하여 챙겨야 할 것 딱 3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20대 30대 한참 막 취직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할 때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에 집중해야죠. 이를테면 MBC에서 여기 어느 부서 갈래? 그러니까 저는 저기 사람들 앞에 서서 떠드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아나운서가 돼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회사에서 요즘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에는 30, 40대 젊었을 때는 나는 카메라 앞에 서서 출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것이 미쳤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30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보다 잘생기고 멋지고 이쁜 배우들을 앞에 모셔놓고 그분들이 막 자신들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카메라 뒤에서 일을 했다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은퇴했잖아요. 은퇴하고 나니까요 용기가 생겨요. 나 평생 그래도 나는 늘 카메라 뒤에서 내가 열심히 밤을 새워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서 만든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배우예요. 배우 얼굴이 화면에 나오죠. 하지만 이제 내가 은퇴 후에 외로운 수업의 저자 로서 제가 유튜브 지식인사이트 채널에 나오면은 이 화면에는 10분 내내 내 얼굴만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은퇴 후는 자기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왕이면 은퇴 후에도 그냥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계속 찾아서 하면서 어떻게든 사회에서 내 쓸모를 갖다가 찾아가고 그래서 세컨드 커리어라든지 막 아니면 다른 부수입 같은 거 올리면서 잘하는 일 은퇴 후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나이 50이 넘어가서 내가 잘하는 일만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서서히 수축되어 가고 위축되어 갑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50에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일이 있어. 근데요 그 일을 지금 20대 30대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훨씬 더 열심히 그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경쟁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50 이후에 나는 잘하는 일 요것만 남은 평생 계속 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평생 잘하는 일이 나는 드라마 연출, 예능 연출이었으면 이제는 50 이후에는 새로운 좋아하는 일, 나는 글쓰기 좋아하니까 책을 한번 써보겠어. 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막 수다 떠는 거 좋아하니까 강연을 한번 해보겠어. 자, 그러면 나는 연출도 하고 강연도 하고 저술도 하고 나의 삶이 점점점 영역이 확대되어 갈 거 아니에요. 풍성해지죠. 근데 나는 평생 연출만 했으니까 나는 연출만 하겠어라고 하잖아요. 50 이후에 60 이후에 연출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50 이후에는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노후를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봅니다.
이건 전 사실 첫 번째 얘기에 사실은 이어지는 건데요. 생각해봐요. 젊어서는 직장에서의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가족 내에서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부양 의무도 있을 거예요. 근데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사실은 자손식들 다 크잖아요. 여러분이 50, 60 넘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 뭐냐면 청소년이 되고 자아가 형성된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거기에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 간섭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간섭하고 개입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독립을 막는 거예요. 아빠, 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 자, 그러면 얘가 자꾸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살다 보면 제대로 된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성인이 된다는 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되어야 하는 나보다는 되고 싶은 나를 보세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 했겠죠. 성실한 회사원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퇴사 후, 은퇴 후에는 그거 다 내려놓고요. 나는 이제는 세계 일주 여행가가 될 거야. 나는 전 세계 여행하면서 살 거야. 전국의 명산을 탐방하는 등산가가 될 거야. 나는 전국에 있는 꽃집들 찾아다니면서 예쁜 꽃밭들, 예쁜 꽃이 피어난 풍경을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세 번째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다. 그 과정에서 저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커다란 목표 이런 거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서 나는 어떤 목표를 이루겠어?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 거는 10대, 20대 때 하는 거예요. 10대, 20대 때 나는 세상을 바꾸겠어.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좋아요. 젊을 때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50, 60 넘어서도 나는 아니에요. 50, 60 넘어서는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소소한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욱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혼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미친놈처럼 노래를 불러요. 따삐빠, 따삐빠,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자.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자기 어떤 생각이 어떤 뭔가가 이렇게 굳어져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나한테 당연한 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당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따지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또 그건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따지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따지면은 상대가 막 반박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라? 내가 얘기를 해줬더니 이 녀석이? 그럼 삐지거든요. 삐지지 말아야 돼요. 삐지면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져요.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 친구 있는 자리에는 안 갑니다. 모임에서 빠지게 되죠.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이 연쇄 작용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은 끝끝내 외로워집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모임 내에서도 또 여러분이 안 빠지려고 해도 모임에서, 야, 근데 걔는 있잖아, 올 때마다 자꾸 누가 얘기하면 따지더라, 시비 걸더라. 야, 우리 다음 모임 갈 때 걔 안 데려가면 안 돼? 여러분이 안 빠지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 따삐빠 따삐빠.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입니다. 한국인의 종특,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끈끈한 사이. 우리 남이거든요. 당신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남인데, 한국인의 종특 저는 뭐냐면 강한 연대를 지향합니다. 왜냐?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노후에 제일 많이 하는 모임들이 뭐냐면 향후에 있고요, 종친회 있고요, 그리고 전후에 있고요, 동창회 있어요. 같은 학교, 같은 군대, 같은 직장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만 얘기해요. 야,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그 담임 말이야. 야, 그 우리 그 회사 다닐 때 그때 그 무슨 대리 말이지. 야, 그 우리 그 군대 있을 때 그 이상한 그 상사 하나 있었잖아. 얼마나 슬퍼요. 나이 50, 60에 우리는 10대, 20대, 30대 시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끈끈한 연대를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느슨한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 수업 책에서 제가 강조한 얘기인데요. 외로운 개인들이 느슨한 연대를 맺어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글을 써야겠죠.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을 쓰는 다른 사람의 강연회 같은 데 찾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 모임에 등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이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직업도 달랐고 출신, 고향이라든지 다 달랐을 거예요. 사는 지역도 다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꿈은 하나야.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외로운 개인들이 저는 특정한 활동을 하는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모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꿀팁 하나를 딱 드린다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 우리 삶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은 내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누가 갈구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가족 내 누군가와 뭐 부모님이 됐건 배우자가 됐건 자녀가 됐건 서로 충돌이 있으면 엄청나게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바꿀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위 사람을 바꿀 수는 있어요.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자신만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 또는 그 사람이 자라오면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만들어진 성격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주위에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저 사람을 바꿔야겠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 많이 외로웠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막 이제 욕을 할 때 아니 왜 쟤는 저 사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지?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내가 괴로워져요. 왜냐? 그 사람들 안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너가 잘못됐어. 너 이거 바꿔야 돼라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뭘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이를테면 교도소에 있어. 내 주위에 다 나쁜 놈들밖에 없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범수로 착하게 살아서 빨리 가석방이 돼서 나가서 그리고 나가면 그냥 나가서 살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감옥에 만약 들어왔다면 실은 그 바깥에 살던 삶에서 어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바깥에 살던 때 주위에 좀 나쁜 친구들이 있어. 야, 술만 먹었다면 야 이번에 말이야 내가 좋은 건수가 있는데 야 이거 괜찮아. 그 노인들 상대로 말이지 우리가 저기 장판을 한번 팔아보는 거야 막 근데 여러분이 감옥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다시 그 옛날 친구들 만나잖아요. 다시 감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주위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해야 될 건 뭐냐면 나가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공동체라든지 신앙 공동체도 괜찮고요. 봉사하는 활동 모임도 좋아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교도소에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던 나쁜 사람들 대신에 이제는 봉사활동하는 좋은 사람들 모임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바꾼 거잖아요. 내 주위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주위의 사람을 바꿀 수는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한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실은 내가 나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작당하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이러고 살던 내가 이제는 봉사활동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기개발 메시지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제가 헬스클럽 가서 이제 운동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요? 영상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근력 운동도 하지만 실은 이 앞에서는 저기 강연 영상 보면서 마음 공부도 하고 있고 지식도 쌓고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 멀티태스킹 의미 없습니다. 운동할 때는요. 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지금 어떤 운동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느끼면서 해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내가 10가지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한 가지를 배우면 그 한 가지를 하루에 실천을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인풋만 하는데요. 하루에 10가지를 내가 배우면서 마치 내가 이걸 다 알게 된 것 같아. 와, 신사임당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당장 부자가 될 것 같고 다시 날씬해질 것 같고 막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인사이트를 계속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 삶에 실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깨달은 바를 실천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확한 팁 알려드릴게요. 외로워야 돼요. 외로울 때 우리는 나에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몰입할 수가 있어요.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 막 어떤 저자 어떤 막 이런 유튜버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는 그래서 외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외로워야 돼요. 자, 외로울 때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 순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 사람은 외로워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듣기만 하면은 그냥 과포화 상태로만 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상태로 오갔으면 좋겠어요. 들을 때 필요하죠. 여러분 지식인사이드 채널 보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됐고 필요해요. 중요한 건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가만히 그것을 내 것으로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은퇴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찾아올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한창 일할 때는요. 돈을 막 열심히 벌 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을 때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자,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안 맞는데, 자, 은퇴가 찾아왔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 퇴직할 때쯤 되면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은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산도 있고, 그리고 퇴직금으로 일시불도 받고, 그래서 돈과 시간이 여유로워지는 시기가 저는 은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은퇴에 대해서 너무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20, 30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만약 이 영상을 보면은 주위에 40, 50대 선배들한테 막 퍼뜨려 주세요. 53세 나이에 MBC라는 회사 다니다가, 사실 MBC 그래도 나름 이렇게 버티면 60까지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는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저 그냥 한 7년 정도 빨리 이렇게 퇴직했단 말이죠. 그리고 풍성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얻어서 너무너무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주위에 있는 선배들한테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냐? 은퇴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분들이 빨리 나가고요. 예, 그분들이 빨리 나가야 20, 30대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찾아올 겁니다. 반대로 50대, 제 또래 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제 친구들 만나면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야, 빨리 퇴사해라. 퇴사하고 나니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탁구 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줌바하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꼭 낮에는 낮잠을 자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낮에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저는 50대들이 은퇴 이후의 시간을 선물처럼 여기고 설레어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빨리 은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60 넘어서 은퇴하는 거 하고요. 50대 은퇴는 또 달라요. 60이 넘으면 왠지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활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50에 은퇴를 하잖아요.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믿어주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식인사이드의 깊고 알찬 열매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하나, 남들이 딱 봐도 중년이게 보이면 중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중년이다.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신체에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뭐 흰머리라든지 눈에 노안이 온다든지 피부가 처진다든지, 아니면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자꾸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중년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배가 나온다든지, 나도 모르게 중년의 자태를 갖추게 된다. 아, 내가 중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관계면에 있어서는 남은 친구가 많지 않다 싶으면 그때 중년이고, 특별히 친구들이 아프거나 죽는다 그러면 내가 중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발달심리 쪽에서는 대개는 한 40세에서 70세 사이, 그 영역이 굉장히 넓죠. 우리가 신체의 변화와 또 이런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화의 축에서 뭔가 기울어진다, 이런 느낌이 시작되면 그때가 중년의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노화를 온몸으로 체득한다는 건데,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 노화 중에 깜빡깜빡하는 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 정확히 사실이죠. 저는 제가 옛날에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책을 읽게 되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그 가운데 내가 원했던 그 내용이 몇 페이지에 몇째 줄이 어디 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났었거든요. 지금은 그 책을 내가 읽었나? 이럴 정도인데, 아마 이런 기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이런 경험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드는 예 중에 뭐가 있냐면, 그 3호선 지하철 타고 남부터미널역에 내려서 택시를 딱 갈아탄 다음에 기사님께, 기사님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그러면 기사님들께서 알아서 예술의 전당에 데려다 준다는 그런 말의 실수도 마찬가지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실수를 하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력이라든지 판단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능력을 무조건 나빠지는 것이라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되게 지능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동적 지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유동적 지능은 말 그대로 타고난 지능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건 한 20대 한 후반 정도까지 사용하는 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IQ가 좋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건 대부분 유동적 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결정적 지능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 결정적 지능은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통해서 점점 상승하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지능인 유동적 지능에 대해서는 머리가 나빠진다라고 얘기할 만해요. 그러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를 갈고 닦고 익히고 배우고 나누고 그러면서 내 경험치와 지식치를 점점 쌓아가게 된다면 이때 우리의 결정적 지능은 점점 상승해. 그러면 타고난 지능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결정적 지능의 값이 올라간다면 이 양자를 합친다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결정적 지능은 갈고 닦기만 하면 계속 그게 70, 80, 90이 되어서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생애 지능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용량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용량이 크겠죠. 머리가 큰 사람은 머리도 좋다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커도 머리에 뭔가 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중년 정도 되면 다 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저장 자체가 적게 돼 있으니 나올 것도 많지 않겠다. 저장된 게 옛날 거니까 이제 현대에는 나올 게 없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뇌는 전 도시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늘 공사 중이에요. 도시는 맨날 공사합니다. 항상 공사하고. 왜냐하면 계속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뇌도 우리가 흔히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뇌는 계속 공사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그 공사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Under construction. 그게 뭐냐면 under 아직 계속 진행 중인데 건설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뇌세포도 파괴가 되고 어쩌면 우리에게 들어온 새로운 지식이 뭔가 자꾸 걸려서 예전만큼 기억도 잘 나지 않아서 이런 학습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뇌는 계속 가동 중일 뿐만 아니라 공사 중이고 이걸 통해서 부족하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치유 중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경험을 부과하고 지식을 부과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이 신경 가소성이 움직이면서 우리는 어쩌면 뇌의 훈련법을 따로 갖지 않더라도 사실은 일정 부분 지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메모광이고요. 메모는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지식의 부분뿐만 아니라 기억의 부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창의력의 부분을 이제 집결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메모를 많이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기억이 안 나요. 거기다가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짝반짝하는 순간 있잖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돌아선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잘 필요도 없어요. 바로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메모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 게 내가 들었던 것도 정말 명언들, 너무 아이디어 반짝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적어놓지 않으면 이게 다 휘발이 되더라고요. 그걸 적기도 하고 두 번째 나의 아이디어를 적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나도 모르는 글쓰기 이렇게 습관적인 글쓰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이 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뇌 단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잘 먹어요. 그리고 뇌 훈련하고자 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는 뇌 훈련의 가장 상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영양소가 들어와야 머리도 굴러가는 거거든요. 많이들 다이어트 할 때 왜 탄수화물 많이 끊죠. 저도 다이어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다이어트 할 동안에 머리가 안 돌아가요. 책을 쓸 수도 없고요. 논문도 안 써지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내 몸만 기쁠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메모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충분히 내 머리가 돌아갈 만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세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근육을 생기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력을 다 좋게 합니다. 눈도 밝아지게 하고요. 머리에 산소도 많이 가게 하니까 머리도 당연히 잘 돌아가요. 그래서 운동도 너무 센 운동 이런 거 말고요. 가벼운 운동 정도를 하시는 건 사실상 우리 머리를 리프레쉬, 새롭게 하고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 만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내 자신감도 함께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잠 잘 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잘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꼭 말씀드릴 건 뭐냐면 기억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신념은 뭐냐? 우리가 왜 흔히 자기효능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효능감의 대표적인 말인데 이것 비슷하게 기억신념이라는 건 뭐냐? 그래 나 기억 잘할 수 있어. 내가 지난번보단 요걸 조금 더 다 기억을 잘하네.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기억이 괜찮은 것 같아. 요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억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기억을 향상시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억 향상시키는 이 능력이 이 사람의 자신감을 키우는지 어떤 게 먼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기억신념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더라라고 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걸 보면 기억신념은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뇌를 썩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국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뇌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면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고독감. 우리나라가 크게 두 가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로 겸양이지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낮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죠. 이건 뇌에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금방 2등이 나를 잡아먹을 테니까. 이런 경쟁심이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이 불안감이 사람의 행복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뇌에 있어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불안이 우리를 때로는 건강한 채찍질을 할 때도 있지만 불안은 늘 이 사람의 또 다른 가능성을 문을 닫는 굉장히 중요한 불을 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역시 불안이거든요. 왜냐? 불안하면 방어적이 돼요. 확산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불안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 지키느라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참 안타까운 능력 중에 하나 좋지만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불안해서 우리를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불안이 우리의 창조성과 가능성과 뇌의 능력을 하강시킨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영역도 굉장히 큽니다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회적 연대의식이 우리나라가 또 꼴찌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은 저는 또 세상은 다 모자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 그림들 가운데 나는 또 한 역할을 하고 그 한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모자이크가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독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요. 이것 같은 비극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왠지 모르는 묘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약간 쌤통 심리학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거 말고 프로이덴프로이데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보면서 내가 막 같이 기뻐하는 이렇게 고양하며 타인의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나도 같이 고양되는 이런 걸 우리가 프로이덴프로이데라고 부르는데 이건 옆에 누가 있고 그 사람이 괜찮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고 공동체원이고 나의 인생의 조각이고 나의 기쁨이고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건 납득이 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견딜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쩌면 고독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더 약화시키면서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까지 움직일 수 있는 뇌의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청춘을 구가하고 젊음을 구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워낙에 많다는 것, 꿈꿀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 물론 걱정도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신 우리가 중년으로 넘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도할 만한 과감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험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모험보다는 경험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일종의 시작의 의미라기보다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수성이 훨씬 더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거나 오므라들죠.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젊을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 이건 발랄함보다는 우울에 가깝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중년이 됐을 때 워낙에 맡고 있는 일들이 많고 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질 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꿀꿀해집니다. 몸의 무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의 무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의 무게감 마치 솜이 물에 이렇게 젖는 것처럼 그
인생의 아주 짙은 맛도 느끼지만 동시에 무게가 함께 느껴지니 그때의 말을 우리가 때로는 진중하다고 하겠지만 한편 돌이켜보면 우울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인생이 술술 풀리려면 일단 돈 좀 있어야 되고요. 친구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반짝이는 기쁨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제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내 인지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머리가 반짝반짝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드리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막공나만이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막이라고 하는 건 질병을 막는 거고요. 공은 공부하는 거고요. 나는 나가는 거고요. 만나는 겁니다. 질병을 막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파보세요. 무슨 창조성이 나와요? 아파보세요. 무슨 뇌가 돌아갑니까? 온 에너지와 온 지능은 다 내 몸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질병을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질병을 막는 데는 당연히 약도 잘 먹어야죠. 요새는 뭐 인지질 같은 거 있죠.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거, 흔히 말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 몸을 고쳐가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들이 어떤 걸 먹고 사나 이런 걸 봤더니 구글의 그 엔지니어였던 레이먼드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인지질 꼭 먹는데 그 인지질 이름이 포스파티딜세린이잖아요. 저도 먹거든요. 그게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걸 먹으면 머리가 돌아가나 싶은데 먹으면 왠지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약 효과 같은 거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논문 쓰거나 책 쓸 때 요거 먹잖아요. 왠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내 몸 질병 관리하면서 이렇게 영양제도 좀 챙겨 먹고 운동도 하는 것, 이게 질병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게 뇌 보호, 인지질 이상의 내 삶을 보존하고 또 내 뇌의 능력치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새로운 지식은 늘 우리를 들뜨게 하면서 우리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새로운 걸 계속 먹고 마신다는 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공부하면서 이런 학습 공동체 같은 데 들어오면 좋은데 지식인사이드는 이미 이런 일련의 학습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가는 건데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나간다는 건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를 관리해야 먼저 나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나간다는 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없을 땐 내가 그 목적을 정해도 되는 거고 목표를 딱 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나간다는 건 단순히 햇볕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행동이 함께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에 보는 여러 정보들도 있잖아요. 나갈 데 없다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옆 동네 세 번째 전봇대 찍고 오셔도 돼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꼭 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의 모든 것이 온다라고 신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과 그의 모든 것이 만나는 세계관이 겹치는 그 자리가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만난다는 건 늘 새로운 세계와의 접점이고 새로운 존재와의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꼭 만나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인사의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마을이라고 홍천에 예방의학 마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로토닌 문화원이라고 NGO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미국의 뉴 잉글랜드 프론티어 사이언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MIT, 하버드, 예일 이런 그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리포터가 뇌과학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리포터로 나도 그걸 아주 즐겨 읽는데 거기서는요, 달라일라마 경을 매 2년마다 한 번씩 초청을 해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합니다. MIT도 하고 CT도 찍고 다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 참 이상하게 우리가 이 명상을 하면은 구대상 피질이 있는데 거기가 개인의 욕심 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채워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도파민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기분이 좋을 때, 우리 축구선수 한 골 팍 넣을 때 막 와! 하는 그게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할 때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됩니다. 명상을 하면은 그 부위가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위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말은 욕심이 적어진다. 개인 사역이 적어지고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기존 스님들이 명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타적이 돼야 되니까. 그 달라이라마 경의 명상을 그 사람들이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모셔가지고 그 검사를 다 하니까 참 이상한 일이 이 명상을 안 할 때도 이 경은 명상을 할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해도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양반 안 해도 그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저거 티베트에 가서 네가 스님들 한번 봐라. 그런데 티베트에 간 거야. 이 미국 그 젊은 이 울어 배워 가서 달라이라마 친서를 보이고 원장한테 그래서 이게 명상 잘하는 스님을 몇 번 초청을 해달라 그랬더니 지나다니는 붉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한번 해봐라. 지금 37명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달라이라마 경배 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도대체가. 이게 명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 그 사람들 보면 뭐 욕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게 미국의 기업이라는 것은 되게 그 경쟁적이잖아요. 같은 입사 동기 중에도 막 월급 차이가 뭐 몇백 배씩 그렇게 나는 경우도 그렇게 있으니까 이 미국의 회사 분위기가 되게 경쟁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저 사람을 막 모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하니까 이 회사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살벌하고 막 경쟁적이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그 명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것은 동양의 신비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 그때까지는 이거 그냥 동양의 그 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증명된 과학이다. It's a proven science. 그 그룹이 발표를 한 겁니다. 들어가는 후에 이제 미국에 막 명상이 막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에서도 보니까 이걸 그전에는 막 뭐 그렇게 막 모함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던 그 분위기가 오히려 이제 협력적으로 코어퍼레이션이 되고 이렇게 이제 회사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참 이게 미국 사람들은 그걸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인드풀니스 그러면은 미래도 과거도 아니고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제 미국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다 이제 그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시작을 하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명상을 해보니까 확실히 회사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고 평화적으로 되고 하모니가 되고 조화가 잘 되고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기업들은 그렇게 하니까 실제 여기에 욕심센터가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매사하는 동안이라도 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 없어지죠. 그 욕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미국은 오히려 그런 그 인류 기업에서 명상 부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사람들 처음에는요 어떤 생각을 다 했냐면 집에서 가서 한 사람 해보니까 이게 뭐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고장이 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주 참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참 아주 깜짝 놀랐다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도시인들의 피로는 왜 제일 심하냐면 첫째는 창의적이라야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필요해졌는데 이게요. 내 피로는 그러면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내가 주의 집중을 탁 해서 하고 있는 그럴 때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런 창의적인 일이 아니고 소위 잡념을 하고 있을 때 머리가 멍청하고 요즘 멍 때린다 하나 모르겠는 그런 그 상태 좀 졸릴 때라든가 또 술을 한 잔 먹고 허글허글 그러고 집으로 들어갈 때라든가 이제 그렇게 좀 루스해질 때 그때 오히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이제 묻죠. 그거 해필이면 내가 주의 집중을 해서 요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서 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뭐 그럴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머릿속에는요. 여러 가지 회로가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아주 시달리니까 이거 약간 밀어넣고 그리고 거의 이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뭐 무슨 계기로 이게 탁 떠올라요. 그러고 이제 참 해결의 실머리가 딱 떠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뇌 모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DMN이라고 그런다. Default 모드 네트워크. 이게 DMN은요, 우리가 이제 주의 집중을 해서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다른 엉성한 양보를 할 때, 가령 내가 공부를 하다가 말고 화장실에 간다. 그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는 자기 이상한 생각을 올칠하게 얼마나 불러서 술 한잔 할까, 아침에 그 녀석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뭐 그런 데서 잡념이 있죠, 잡념. 근데 이상하게도 잡념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뇌과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DMN 하는 거는 그렇게 내가 주의 집중을 해서 책상에 탁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엉성한 시간에 그럴 때 내 회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뇌는요 24시간 일을 합니다. 뇌는 뭐 자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꿈을 꾸는 것도 내가 일하는 거고요. 또 자는 동안에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둑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DMN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그 뇌 활동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거의 뇌의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DMN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뇌 에너지의 거의 한 80%를 쓴다. 뭐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필요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DMN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DMN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젊은 학자들이 많이 내놓는데 그중에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때 떠오른다는 겁니다. 왼쪽에 책상에 엎드려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는 막상 안 떠오르더니 화장실에 가는데 갑자기 맞아 하고 뭐 일이 떠오를 때가 있는 그때가 DMN이 활동할 때입니다. DMN이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전혀 엉뚱한 시간이 아니다. DMN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하다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DMN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는지만 DMN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DMN이 정말 휴식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뇌 피로가 오면은 이 휴식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완전히 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일하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벼운 일을 시키는 겁니다. 큰 스트레스 없이, 큰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입니까? 예를 들어 뭐 정원에 물 주는 거, 밭 좀 청소하는 거, 집안에 뭐 책 정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가벼운 일을.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DMN에 휴식을 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대체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오후 한 서너 시대면 정말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커피를 마시거나, 안 그러면 뭐 청량음료를 마시거나, 담배를 한 대 피우거나, 이제 그렇게 하던데 그것을 소위 가성피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필요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피로가 풀리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피로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그렇게 되면 잠시라도 사뿐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뿐한 기분 때문에 뇌 피로가 많이 풀리고 상쾌해진 것 같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은 뇌 피로가 쌓이는 것이지 풀리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진짜 피로라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는 가벼운 태스크를 하고 있는 데가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휴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필요할 때는 오히려 가벼운 뭐 테니스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할 때 정말 이게 피로가 풀리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우리 기분이지 실제로 피로가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피로가 오히려 쌓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바카스 같은 거 그걸 먹으면은 진짜 피로가 오히려 쌓이는 겁니다. 그게 마치 피로가 씻기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 피로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게 피로가 아니고 그래 피로감이야. 피로하다고 느끼는 정도지. 실제로 생리적인 피로하고는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좀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좀 상쾌한 물질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인 피로가 회복이 되거나 그렇지가 않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피스풀하게 되려면 부교감 신경이 흥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교감 신경이 흥분이 되어 있는 동안은 내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아까 DML을 할 때도 화단 같은 거 정리를 하고 화단에 물을 주고 뭐 가드닝을 좀 해라. 그래도 신경을 뺄 수 있을 게 없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요. 그게 이제 휴식이 된다. 이 바쁜 사람들을 갑자기 가만히 쉬라 그러면 그게 굉장히 노동입니다.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일감을 주되 스트레스도 아니고 경쟁도 아닌 그런 뉴트럴한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행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처음 하는 경험들 아닙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갔다. 처음 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막 내가 지적인 무슨 그런 것을 동원을 하고 그런 것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적인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정말 가벼운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힘든 거 말고 그렇게 태릉 운동선수촌 같은 그런 운동이 아니고 아주 기분 좋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호흡법을 중요시합니다. 인도는 고행을 하면 득도를 한다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정말 곧 넘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귀신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젊은 이 청년도 6년 동안을 고행을 해서 그래서 참 죽음을 무릅쓰고 했는데도 이게 뭐 108번뇌 중에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거기 나무 아래 있는데 그런 소리를 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한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숨 쉬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숨을 그렇게 쉬니까 야 이게 바로 도다. 도락이다가 아니다 이게. 호흡법을 굉장히 중시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도 보면은 탐정영화 보고 긴장이 돼 있을 때 정말 손에 땀이 막 날 정도죠. 그리고 거기 이제 뭐 무사히 끝나서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그동안에 숨을 못 쉬거든요. 그래서 한숨이 쭉 나오면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게 시작으로 그 26살 난 그 우리 인도 청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부처님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학술적으로는 그게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호흡을 천천히 하면은 그 자체가 부교감 신경이 흥분이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호흡은요. 빨아당길 때는 굉장히 교감 신경이 흥분이 됩니다.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가고 내쉴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교감 활성화할 때는 빨라지고 호흡이. 내쉴 때는 좀 길어지고. 보통 우리가 1분에 한 12회 정도 호흡을 하는데 평상 호흡 보면 1분에 뭐 대충 한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굉장히 느려집니다. 호흡 전체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평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될 연금박사 이영주라고 합니다. 일단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연금에 대한 이야기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정말 기쁘고요. 오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무적인 부분, 재테크에 대한 부분,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연금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뭐 갑론을 막 내가 이거 연금을 할까 주식을 할까 뭐 연금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코인을 할까 많이 고민하시죠. 그런데 검증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십시오. 은퇴해서 노후 삶을 살고 계시는 은퇴자 계층들을 보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100% 행복해요. 어떤 직업일까요?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무슨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뭐 집이 막 수십 채고 뭐 통장이 수십억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있고 없고 관계없이 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퇴직하는 그날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기적인 연금 소득이 평생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교사 은퇴하신 분들 보면은요, 적게는 200, 300, 많게는 400만 원씩 연금 받고요. 맞벌이 교사 하시면은 거의 7, 800이에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한 달에 7, 800이 평생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다 행복하세요. 그런데 정말 또 하나 검증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불행해졌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업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중에 행복하신 분도 있고 불행하신 분도 있어요. 근로자 중에서 행복하신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100% 불행해졌어요. 누구냐면 공무원인데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들. 다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평생 공무원 생활해서 공무원 연금 부으신 분들이 그걸 마지막에 연금으로 평생 받으신 분들은 모두 행복하지만 그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일시금 찾으셨던 분들,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해야지, 이걸로 자녀를 도와줘야지, 이걸로 뭘 해야지라고 해서 찾으셨던 분들은 결국 다 불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증명은 끝났어요. 노후에는 기본적인 연금 소득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 증명이 끝났고, 이거는 어르신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몰라. 그렇죠. 내가 병에 안 걸려본 상태에서 병에 걸린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걸려봐야 알지.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늙어봐서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아, 그때 연금 박사님 말 들을 걸 라고 후회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대로 연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연금 가지신 분들이 왜 행복할까를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대비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럼 노후에 돈이 없냐? 그렇지도 않아.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신 분들,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일정한 목돈의 형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연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제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10가지를 제가 쓴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에서 기술해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그냥 가세요. 그냥 사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목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 뭐 자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친지,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목돈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젊을 때도 내가 체력이 좋고 정신력이 좋은 젊은 시절도 그걸 지켜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주변에서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돈 빌려달라고 해. 내가 돈이 있는 거 뻔히 알아. 안 빌려줄 수 있어 없어? 결국은 내가 처음에 몇 번은 거절하겠지만 자꾸 그러면 안 빌려줄 수 없어요. 빌려주게 돼. 그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니까요. 돈이라는 게 빌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갑이지만 빌려주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갑이 아니라 걔가 갑이에요. 내가 맨날 전화해 달라고 해야 돼. 아시겠죠?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목돈을 다 지켜내셔야 되는데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더 많은 위험을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 목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중에 그런 얘기 썼어요. 목돈 가진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일찍 돌아가 주시기를 자녀들은 바라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듣기 싫어도 맞는 얘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찍 가시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노후가 되면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돈 가지고 계신 것이 나이 들어서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연금은 어떻게 되냐면 연금은 여러분의 생존을 조건으로 평생 나옵니다. 그래서 목돈은 지켜내셔야 되지만 연금은 여러분을 지켜드려요. 얼마 전에 KBS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리라는 프로에서 부자나라 연금 빈민이라는 프로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요양원에 계시는 100살 가까이 되시는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연금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받으세요. 그 손주랑 가족들이 매주 찾아와요. 매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200살까지 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연금 많이 받으시고 그 연금 가지고 자식들이 다 펑펑 쓰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오래 사셔야 자식들이 더 좋아지는 거죠. 더럽고 치사해도 이 돈 때문이에요. 돈.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이제 내가 뭘 준비하든지 깨달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을수록 내 인생은 위험해진다.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의 노후가 단기 이벤트입니까? 아니면 삶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불과 한 3, 4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평균 수명 60세 시대였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였죠. 60세, 65세면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 시절의 노후는 이벤트였어요. 직장 생활하고 퇴사하셔서 5년, 10년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이라는 시스템이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잠깐 5년 정리하고 물려주고 떠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벤트로서는 연금이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90세, 100세 시대를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 인생이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9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서 30년이라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이제 노후란 말, 은퇴란 말도 틀렸어요, 사실. 인생 이막 또 한 번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이 노후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노후를 준비할 때 삶을 정리하는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또 한 번의 삶으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준비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당일치기 여행을 갈 때와 한 달짜리 여행을 가는 거 준비 방법이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당일치기 여행 갈 때는요 그냥 딸랑 핸드백 하나만 메고 가도 돼요. 하지만 한 달짜리 여행을 가려면 속옷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걸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단기 이벤트에서 또 한 번의 삶으로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우리는 단기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돈 들고 가면 이벤트에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노후는 목돈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삶이에요. 삶. 그럼 이 삶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 20살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면서 내가 직장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소득이고 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고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초중고 대학 동안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노후에 긴 30년을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집에서 보내겠다고요? 네. 지금 입장에서야 일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그만 일하고 노후엔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노후가 5년이라면 그냥 쉬다 돌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30년이에요. 뭐 하실래요? 다 대책을 세우셔야지. 1, 2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단기적인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노후에 대한 관점을 바꾸세요. 연금을 준비하건 안 하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노후를 삶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노후야말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노후에 할 일을 만드셔야 되고 노후에 소득을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노후라는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 종류는 우리나라에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에 7명에게 전부 다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건 제도가 좀 많이 바뀐다고 해요. 또 다 드릴지 뭐 깎아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요거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만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기연금처럼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공적연금, 국민연금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회사에서 1년 월급의 한 달치 정도를 퇴직금으로 적립해주죠. 퇴직금을 모아놓은 곳이 퇴직연금이고요. 만약에 퇴직연금이 없으시거나 자영업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스스로 준비하시는 IRP, 그죠? 개인 퇴직연금 계좌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퇴직금 쌓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세제 적격,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 연말정산할 때 세금 환급받는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연금저축 계좌는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과세 이연 성격의 상품이고요. 연금보험 상품은 납입할 땐 세금 환급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전액 다 비과세해주는 2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짜셔가지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비과세 연금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걸 각각 개인 연금 포트폴리오로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5번째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연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도 있고,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땅을 담보로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많다 보니까 국가가 이러신 분들에게 그 부동산,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주택연금, 농지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여러분 공부하셔서 활용하시면 사실 웬만큼 어디 가서 사고치고 막 문제 있고 이러지 않은 이상 꾸준하게 이런 것만 제대로 준비하셔도 최소한 한 달에 200, 300, 많게는 400, 500의 연금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연금 받는다 그러면 야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게 가능하겠어, 뭐 이렇게 좀 불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불가능하고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나이 들어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만 제대로 했었어도 연금 400~500만 원은 그렇게 무리가 없거든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8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 88년도에 국가가 하라 그랬는데 그때 제대로 안 했어요. 뭐 이건 뭐 나라가 내 돈 뺏어간다, 안 주는 거 아니냐, 날려먹는다, 뭐 이래가지고 안 하시고 또 이렇게 기피하신 분들 계셨는데,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좋든 싫든 국가에서 내려니까 월급에서 뛰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을 30년간 꾸준히 부으신 분들 지금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적게는 150, 많게는 200만 원 받아요. 돌아가신 그날까지. 맞벌이 했다. 그럼 곱하기 2하면 그냥 300, 400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연금만 가지고 노후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이 부족하신 분들 이유가 뭐냐면 공적 연금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내다 안 내다가 뭐 어떤 자영업 하신 분들은 소득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서 안 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줄어든 거죠. 자, 어쨌든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준비해서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내가 준비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무리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적 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만들어내자. 특히 뭐 젊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좀 이렇게 뭐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못 받는 게 아니라 적게 받을 뿐이지 국가가 책임져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고 준비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연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공적 연금을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퇴직금이잖아. 퇴직금은 뭐 내가 직장에서 꾸준하게 일해가지고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냐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뭐 웬만큼 직장 생활에서 사고 치지 않고 30년, 20년 열심히 근속했다. 그러면 퇴직할 때 연봉이 얼마예요? 못해도 5, 6천. 뭐 많게는 1억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가 퇴직 직전에 50대, 60대가 돼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 한 6, 700이었다. 자, 그러면 내가 30년 근속했다.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30년 근속연수면 얼마예요? 퇴직금이. 1억 8천이에요. 뭐 아주 적게 하면 뭐 1억에서 1억 5천. 많으면 2억이 넘어가고 요즘 명퇴금까지 받아 나오면 뭐 3억, 4억이 넘습니다. 적어도 직장 생활 꾸준히 내가 20, 30년만 하고 나면 퇴직금이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한 달에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만 원, 150만 원을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퇴직금 왜 반발하는지 아세요? 중간에 맨날 이직하면서 퇴직금 받아가 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이 평생 모여야 노후자금 되는 건데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뭐 다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젊은 분들이 퇴직금이 안 쌓여가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평생에 자영업을 해서 잘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나중에 자영업 접는 날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제대로 가입 안 한 것과 셀프 퇴직금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회사가 더럽고 치사하고 상사가 나한테 욕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뒤에 가가지고 욕하고 막 담배 피면서 에이 진짜 내가 집어쳐야지 뭐 이러고 30년 살아. 그래도 30년 살고 나오면 뭐가 나와? 국민연금 150만 원하고 퇴직금 1억 갖고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걸 내가 참은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참은 사람들이 그걸 안 쌓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할 때 되면 퇴직금이 없는 거지. 국민연금도 얼마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국민연금하고 정상적으로 퇴직금 모아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니멈 200에서 300 정도 연금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가가 연금을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세제 혜택을 줬잖아요. 그게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 뭐냐면 연금계좌,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환급해줘요. 그럼 납입할 때 세금 환급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400, 연간 700까지 한다고 했을 때 10년 모으면 뭐 한 5, 6천 꾸준하게 20년 모으면 1억이 넘어가요. 직장생활 25년 동안 꾸준하게 그걸 모았다. 그러면 원금만 1억에서 1억 5천, 수익까지 합치면 한 2억 될 겁니다. 얘도 퇴직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도 한 달에 100만 원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더 하라는 얘기 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엄마가 시킨 대로 하면 밥은 안 굶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랄 때 놀고 하면 되는데 꼭 시키는 거 안 하고 딴 길로 센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후회하는 거잖아.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자, 그래서 연금저축, 거기다가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어요. 비과세 연금보험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럼 내가 월급 받는 것 중에서 좀 전에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띄고 나오잖아. 그럼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띄는 거지 그냥. 퇴직금 내가 내는 거예요? 퇴직금 그 회사가 알아서 쌓아주는 거예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아까 연금저축에다가 한 3, 40만 원, 그 다음에 개인연금에다가 또 연금보험에다가 한 3, 40만 원 이렇게 하면 여유 있을 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또 노후에 한 100만 원 되는 겁니다. 뭐가 걱정이야?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수십만 원 쓰시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일정 부분만, 많이도 아니고 월급의 최소한 1, 20% 정도만 개인적인 연금을 준비하시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적어도 300, 많게는 400. 근데 내가 나와 똑같이 하는 사람과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월급 받는 것 중에서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 노후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선진국은 이걸 개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은퇴 선진국은 강제로 다 시켜, 강제로. 그리고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요. 이게 무슨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대신 연금을 할까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의무. 그러니까 노후 선진국에서는 은퇴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으로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쌓여서 노후에 연금을 받으니까 걱정이 없죠. 우리나라는 이게 옵션이 되어버렸어요. 개인의 선택. 그죠? 그러니까는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차이가 커지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 차이는 있겠지만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젊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딴 거 안 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냥 공무원 취직해버렸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안 갔다 오면 23살에 공무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공무원 연금 얼마 내는지 아세요? 공무원 연금 월급의 9%를 내요. 근데 월급의 9% 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9%를 또 지원해줘요. 왜 일반적인 회사는 반반에서 회사가 반, 내가 반인데 4.5, 4.5에서 9를 지원하는데 공무원 연금은 9, 9에서 18이에요. 2배예요. 자, 그러면 23살에 공무원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따져보세요. 300만 원. 얘가 내는 연금액이 얼마냐면 3이 6, 6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3살부터 한 달에 60만 원씩 연금 보여요. 기본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추가적으로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이것만 하시면 돼. 대신에 꼭 하라고 한 것, 공적연금, 퇴직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계좌, 딱 요 세 가지만 해도 돼요. 나중에 가서 돈 생겨서 집 사고 뭐 잘 돼가지고 그때 가면 40대 돼가지고 그때 가서 좀 더 하면 돼. 그것만 제대로 해도 노후 준비는 시작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것도 게을리하고 그것도 안 한다. 근데 직장 생활 이미 늦게 시작하잖아.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것저것 하다가 어떤 사람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즘 취직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시작하니까 이미 그렇게 일찍 시작한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10년 가까이 뒤처지는 것이고 그 금액이 거의 1억이 뒤처지는 거예요. 1억이. 그러니까 원금 1억이 뒤처진다는 얘기는 나중에 1억 차이가 아니잖아. 1억의 수익률까지 감안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돼요. 요즘 돈 있는 집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연금 해줘요. 일찍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어릴 때 딴 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연금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안 드리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하자. 저한테 가장 많이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40대 후반, 50대 초중반. 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40대 후반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퇴직 시점까지 한 10년 남았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꾸준하게 납입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연금 받는 플랜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금 개시를 내가 일찍 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빠듯하지만 요즘은 연금 받는 시점을 또 60세, 65세가 아니라 그 이후로 늦추신 분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국민연금도 65세에 받을 수 있지만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받는 것보다 70세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또 평균 수명도 길어져 가고 있잖아요. 내가 일찍 돌아가신다 그러면 빨리 은퇴하고 빨리 놀다 가야지. 근데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상태에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은퇴 시점을 늦추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50세에 내가 연금을 설계하는데 60세부터 내가 퇴직해서 이제 그때 놀겠다라고 생각하면 준비가 쉽지 않죠. 근데 50세에 연금을 준비해서 70세부터 노후를 살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플랜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노후 기간이라는 것이 60세부터 시작하게 되면 거의 30-40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까먹는 기간이 길잖아요. 준비한 기간은 짧고. 근데 70세부터 하게 되면 준비한 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까먹는 기간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1년을 늦출 때마다 거의 3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나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득이 좀 거의 중단되거나 퇴직을 앞두셔가지고 이러신 분들은 목돈을 일시불로 납입을 해서 연금으로 바꾸는 일시납 연금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5천만 원 1억 있다. 그러면 1억을 맡기고 그리고 그걸 한 몇 년 동안 거치해서 불렸다가 나중에 그거를 평생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에요. 이런 일시납 연금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금리가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연금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답 없다, 뭐 나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재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해 보시면 공적연금부터 시작해서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 그런 걸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연금은 밥이다. 그럼 우리가 밥상 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밥상에는 밥하고 반찬이 있어요. 맛있는 건 뭐가 맛있죠? 반찬이 맛있죠. 반찬. 김치찌개도 있고 장조림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뭐 제육볶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화려한 걸 찾고 맛있는 걸 찾아요. 근데 만약에 반찬이 좋긴 한데 밥이 없이 반찬만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금방 질릴 거예요. 처음엔 좋겠지만 반찬 계속 먹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 밥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수천 년간 우리 식단을 책임져 온 것은 다양한 반찬도 있었지만 결국 변함없이 책임져 온 것은 우리의 주식, 밥이었다는 사실이죠. 밥이 있으면 반찬이 좀 부족해서 먹을 수 있어. 김치만 있으면 김치랑 밥만 먹으면 돼. 잘 나갈 때는 화려하게 먹으면 되고 없어도 김치 하나 먹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 위기를 잘 보세요. 이 위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변에 보시면 이 위기가 왔음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장인들. 걱정 있어 없어. 큰 배를 타고 있고 안정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고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식 부동산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식이 오르면 확 좋다가 또 안 좋으면 확 또 안 좋다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인컴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버틸 수 있어. 왜? 그건 나에게 옵션이니까.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내가 어차피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이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내가 다음 달 먹고 살 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다면 과연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반찬은 화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 밥. 그것이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인컴이다. 인컴. 정기적인 소득. 그 정기적인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젊을 때 일자리를 취직을 한 거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평생 퇴직하기 전달까지 정기적인 소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50에서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잖아. 그럼 노후에도 뭐가 필요해? 노후에도 정기적인 인컴, 소득이 필요해요. 그걸 만들어주는 젊을 때의 소득이 사라진 그 노후의 시기에 고정적인 안정적인 인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연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연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들은 위기를 겪지 않아요. 위기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에 따라서 출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직장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그러니까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공무원 연금 받으시니까 행복하시죠? 이거 다 좋대. 근데 만약에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공무원 연금을 처음에 공무원 시작했을 때 공무원 연금을 선택사항이었다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 과연 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9명이 자기는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걸 국가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30년 넘게 부어온 거예요. 그게 노후의 효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금에 대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연금은 선택이니까 연금 말고 삼성전자를 사면 되겠지. 연금 말고 부동산을 사면 되겠지. 연금 대신 코인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중에 돈 모아서 그때 가서 또 연금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반찬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연금은 더 강제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강제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결국은 우리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연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연금이 영어로 보면 영어로 없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annu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annuity. annuity는 annually 연간 지급되는
잘못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노후연금이 아니라 그냥 뭘 줘도 연간 주면 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연금이 영어로 뭐냐면 연금은 펜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펜션. 우리 강원도 가면 펜션이잖아요. 이 펜션. 펜션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공적 연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에서의 연금이라는 얘기는 국가가 시스템으로서 마련해주고 개인과 같이 의무적으로 준비해가는 걸 만들어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금을 가입하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이걸 왜 하냐고. 알아서 다 하는데. 그죠? 예. 굳이 다 밥 먹고 있는데 내가 밥은 꼭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선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걸 제가 여기서 이렇게 침 튀기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저도 불행하고 여러분도 불행한 거예요. 이걸 그냥 의무적으로 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누굴까 다 행복할 텐데 이걸 선택을 해놨다 보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할까 연금을 할까 선택하시고 물론 주식을 해서 더 수익 잘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해드렸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내 통장에 수천만 원, 수억 원, 목돈, 주식, 부동산이 쌓여있다 한들 노후가 되면 그걸 잘 지키기가 쉽지 않아진다고. 결국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중에 일정한 부분은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소득 시스템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